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후맨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빠르게 스킵하면서 정답을 확인하고 약간의 해설을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능한 정답 확인 전에 영상을 정지하시고 정답을 맞춰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제시된 모든 문제들은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 기출문제들로서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문제은행식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초콜릿을 템퍼링한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 2, 3, 4.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확인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입안에서의 용해성이 나쁘다. 이건 틀린 것이죠. 해설을 보겠습니다. 초콜릿을 템퍼링하면 카카오 버터의 결정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용해성이 좋아진다. 용해성이 좋아진다. 입안에서 잘 녹는다. 뭐 이런 말이겠죠. 예. 광택이 좋고 내부 조직이 조밀하다. 페플룸이 일어나지 않는다. 안정한 결정이 없고 결정형이 일정하다. 이건 다 뭡니까? 템퍼링한 효과입니다. 광택이 좋다. 내부 조직이 조밀하다. 연하다. 페플룸이 일어나지 않는다. 안정한 결정이 많고 결정형이 일정하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초콜릿의 템퍼링이란 게 뭐냐 이거죠. 초콜릿의 템퍼링이라는 게. 이 템퍼링이라는 것은 저온 처리법입니다. 초콜릿에서도 몇 도에서 이걸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 결과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템퍼링이란 저온 처리법이란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카오 버터, 이 카카오 버터를 베타 결정으로, 이 알파 베타 할 때 이 베타 결정으로 고치는 작업, 이걸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타 결정이 됐을 때 가장 결정이 섬세하고 맛이 좋고 잘 녹고 노화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려면은 초콜릿을 50도 정도로 녹여서 그러니까 모든 지방 결정이 다 녹는 거예요. 50도 정도면. 그 다음에 다음 34 내지 35도가 되면은 요게 베타 결정이 돼요. 요게. 이럴 때 용해성이 가장 좋고 모양도 좋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초콜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콜릿을 템퍼링 했다라고 할 때 34도에서 35도씨로 베타 결정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콜릿의 템퍼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튀김 기름을 해치는 4대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튀김 기름을 해치는, 좋지 않게 하는 4대적. 답은 어느 정도 보이셨죠? 맞는지 확인합니다.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적이 아니에요. 자, 튀김 기름의 4대적 뭡니까? 공기, 산패를 일으키죠. 이물질, 그렇죠. 이물질 들어가게 되면 안 되죠. 온도, 예, 온도도 튀김 기름을 해치는 4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 근데 항산화제는요, 유지의 산화적 연쇄 반응을 방해함으로써 유지의 안정 효과를 갖게 하는 물질, 항산화제, 산화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면 그것은 기름의 산패를 막아주니까 좋은 것이죠. 온도, 수분, 공기는 그 다음에 이물질까지 해서 4대적입니다. 퍼프 페이스트리에서 불규칙한 팽창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덧가루 과량, 미러 표기 사이 휴지 시간 불충분, 이리하지 못한 칼, 쇼트닝이 너무 부드러웠다. 답은 어느 정도 들어왔죠? 네, 확인합니다. 4번입니다. 자, 퍼프 페이스트리에서 이제 이 딱딱한 얼린 지방이나 또는 버터를 페이스트리 반죽 사이에 놓은 다음에 반죽과 반죽 그 버터를 합친 다음에 다시 밀도로 밀어주고 뭐 이렇게 하죠. 이런 걸 몇 번. 이런 접어서 밀기를 6 내지 8회를 계속하면은 몇백 개의 버터 반죽으로 만들어진 층이 생기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을 구웠을 때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퍼프 페이스트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트 같은 걸 치지 않고도 이런 부풀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 층으로 된 그 밀기에서
예, 그 지방이 층 사이를 분리해 놓은 거 여기에 이제 더운 공기가 들어가면서 부풀게 되죠. 예, 부드러운 쇼트닝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일정한 팽창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죠. 근데 퍼프 페이스트에서 하면서 자꾸 덧가루 많이 묻혔다. 이거 안 좋죠. 불규칙한 팽창이 일어나요. 미로펴기 사이에 중간에 휴지 시간을 불충분하게 줬어요. 이것도 불규칙한 팽창이 일어납니다. 예리하지 못한 칼을 사용해가지고 너무 흠집이 많다라든가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트닝이 너무 부드러웠다는 것은 좋은 팽창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파운드 케이크의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파운드 케이크.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답은 들어오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과 객관적인 맞는 정답 사이를 체킹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오븐 온도가 너무 높으면 케이크의 퍼피가 갈라진다. 이것은 맞는 것이죠. 근데 2, 3, 4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틀린 것인지는 이제 보는 겁니다. 자, 파운드 케이크의 윗면이 터지는 이유. 첫째, 반죽의 수분 부족. 수분이 부족하니까 열은 가해지죠. 속에 있는 뜨거운 열이 밖으로 분출되면서 터지죠.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껍질이 빨리 생겼다. 딱딱하면 속에서 열이 오르고 터지게 되죠. 틀에 채운 후 바로 굽지 않아서 표피가 말랐다. 이건 다 지금 뭡니까? 표피의 수면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죠. 터지는 이유가 반죽에 설탕이 다 녹지 않았다. 설탕이 다 녹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트인 걸 보죠. 너무 뜨거운 오븐에서는 표피에 비늘 모양이나 점이 생긴다 그러는데 뜨거운 오븐이 아니라 뭡니까? 오븐의 온도가 낮으면 이런 비늘 모양이 생깁니다. 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터져버리고 너무 낮으면 이런 비늘 모양 같은 것이 생기고요. 자, 여름철에는 유지 온도가 30도 이상이 돼야 한다. 뭐가 틀렸죠? 22도씨 정도가 돼야 합니다. 유지 온도. 유지 온도입니다. 버터 같은 것은 온도를 말하는 거죠. 자, 윗면이 터지게 하려면 굽기 전에 스팀을 분무한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껍질을 수분을 공급해 주면 터지지 않게 되죠. 터지지. 예, 윗면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굽기 전에 스팀 분무해 주면 덜 터지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흰자를 사용하는 제품에 주석상 크림과 같은 산을 넣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어느 정도 답이 들어왔습니까? 확인합니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주석상 크림과 같은 산입니다. 이거는 산이니까 알칼리성 중화하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흰자의 거품을 강하게 하며 일반적으로 산이 건 탄력을 높여주죠. 흰자의 거품을 강하게 하고 머랭의 색상을 희게 한다. 이게 주석상과 같은 크림 산을 넣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산을 넣었다고 그래가지고요. 흡수율을 높여줘서 노화를 지연시킨다. 이건 아닙니다. 예. 알칼리성 중화, 흰자 거품 강하게 하는 거, 머랭의 색상을 희게 하는 거. 요것은 주석산의 효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커스터드 크림에서 달걀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달걀의 역할이 뭐 여러 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뭐 융화제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것으로 쓰였느냐, 어떤 경우는 팽창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요. 답이 확정되셨습니까? 확인합니다. 결합제입니다. 달걀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응고돼요. 그래서 농후화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응고함으로. 대표적으로 커스터드 크림이 있어요. 전분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정도의 결합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커스터드 크림에서 달걀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결합제 역할을 한다. 커스터드 크림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슈크림 같은 겁니다. 거기에 달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달걀의 역할은 결합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신경조직의 주요 물질인 당기질은 이것은 그냥 눈으로 익히시고 외워두셔야 합니다. 답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확인합니다. 세로브로시드입니다. 자, 세로브로시드는 탄수화물과 중성지방이 결합된 것입니다. 탄수화물과 중성지방이 결합된 것. 신경과 뇌조직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신경조직의 주요 물질인 당기질. 당기질이란 뭐예요? 당은 탄수화물이죠. 지질은 지방이란 말이죠. 이 둘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탄수화물과 중성지방이. 탄수화물, 중성지방이 합쳐진 결합된 물질, 세로브로시드. 그런데 이것은 주로 신경조직의 주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뇌신경과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 이게 뭐다? 세로브로시드다. 외워두십시오. 9번입니다. 비중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답이 어느 정도 보이셨죠? 확인합니다. 펜용적입니다. 자, 비중은 제품의 크기, 조직, 기공을 결정합니다. 크기, 조직, 기공, 부피죠. 그런데 펜용적은 반죽의 양을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직이轻이라면 아무래도 파운드처럼 덜 부풀었겠죠. 기공의 크기, 완제품의 크기, 이건 전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부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펜용적은요, 반죽의 양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머랭을 만드는데 1kg의 흰자가 필요하다면 껍데기를 포함한 평균 무게가 60g인 달걀은 약 몇 개가 필요하냐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것을 풀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달걀의 구성 성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식에 적용하면 답이 나오게 되죠. 확인합니다. 자, 달걀은 흰자가 60%입니다. 노른자가 30%, 껍질이 10%입니다. 달걀 한 개가 여기서 60g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흰자 1kg이 되려면 그랬으니까 60g에는 흰자가 얼마 들어있나요? 60 곱하기 0.6이죠. 그러면 36g 들어있어요. 한 개. 근데 한 개에 36g 들어있는 흰자를 1kg을 만들려고 하면 몇 개나 필요하냐 그러면 뭐예요? 1kg은 1000g이죠. 나누기 36g. 이렇게 하면 개수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27.8g. 그러니까 약 28개이면 그걸 28개를 다 깨가지고 흰자를 합쳐보면 약 1kg이 될 거라는 얘기죠. 예. 중요한 거는 흰자 60%, 노른자 30%, 껍데기 10%. 그리고 나중에 문제 나오겠지만 흰자와 노른자에서도 주 성분의 약 70% 정도는 무엇입니까? 수분입니다. 고형물질은요, 많지 않아요. 한 25% 정도? 그 정도가 고형물질일 뿐이에요. 말려가지고 가루로 내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산식에 따라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보죠. 흰자 60%, 노른자 30%, 껍데기 10%. 흰자를 물었으니까 60%, 60g이 60%니까 달걀 하나에는 36g의 흰자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11번입니다. 밀가루의 일반적인 자연 숙성 기간은 밀가루 빻아놓고 얼마쯤 됐을 때 자연 숙성이 거의 완숙에 이르느냐 하는 거죠. 확인합니다. 2, 3개월입니다. 보툴리누스 식중독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이거 지금 한두 번 이미 나왔죠? 보툴리누스. 이 앞에가 뭐 하나 붙죠? 클로스드 보툴리누스균인데요. 약거로 그냥 보툴리누스 식중독균. 이 수증기를 생성하는 독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경독소죠? 뉴로톡신입니다. 보툴리누스균, 뉴로톡신. 엔테로톡신은 뭡니까? 황색 포도상균이 만드는 독소가 엔테로톡신이고요. 테트로도톡신은요. 보고가 만드는 독소가 테트로도톡신, 복테 그랬죠? 엔도톡신은 진먼지균이 만드는 톡신, 독이죠.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보툴리누스균, 뉴로톡신, 황색 포도상균, 엔테로톡신, 테트로도톡신은 보고독이 만드는 독입니다. 보고가 만든 독이죠. 넘어갑니다. 글루텐인과 글리아딘이 혼합된 단백질은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이미 한번 나왔죠.
네, 글루텐과 글리아딘. 이 둘이 합성된 게 뭡니까? 확인합니다. 글루텐입니다. 예, 글루텐은 글루텐인과 글리아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글루테닌은 뭡니까 이게? 예, 탄력성과 관계되는 거고 글리아딘은요. 신장성과 관련된 것이죠. 합쳐서 글루텐입니다. 젤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답이 이미 칠해졌네요. 레시틴입니다. 그러면 젤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뭡니까? 젤라틴, 한천, 알긴산. 젤라틴은 동물성, 한천은 식물성, 예, 알긴산. 요것이 젤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레시틴은 아니죠. 달걀에 노른자 같은 게 들어있는 거, 예, 유화제이죠. 달걀 중에서 껍질을 제외한 고형질은 약 몇 프로냐 그랬습니다.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죠? 껍질을 제외한 고형질은 대부분은 수분이죠. 70% 정도는. 확인 들어갑니다. 25%입니다. 달걀 중에서 껍질을 제외한 고형질은 25%입니다. 16번입니다. 밀가루와 유지를 믹싱한 후 다른 건조 재료와 액체 재료 일부를 투입해서 믹싱하는 것으로 유연감을 우선하라는 제품에 많이 사용하는 믹싱법. 여기서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밀가루와 유지를 믹싱한 후 요게 첫 번째예요. 거기다가 다른 건조 재료와 액체 재료 일부를 투입한다. 요게 2번이에요. 순서가 밀가루와 유지를 믹싱하면서 중간에 건조 재료를 넣는 거죠. 이 유연감을 우선하는 제품이 아니서는 믹싱법. 답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확인합니다. 블렌딩법입니다. 예, 블렌드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BLAND, 블렌드가요. 섞다 그런 말이죠. 뭐하고를요? 밀가루 유지를 믹싱하다가 다른 건조 재료를 섞는 겁니다. 예, 뭐 호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요. 예, 또 이제 봅니다. 블렌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제 답은 보이시겠죠? 조금 전에 했으니까요. 유지와 밀가루를 먼저 믹싱하다가 뭐를 넣는다요? 예, 건조제를 넣는다. 답은요? 네, 4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알기는 어려워요. 다만 요게 정답이란 건 확실히 알아주셔야 돼요. 유지와 밀가루를 먼저 믹싱한다는 거예요. 먼저 믹싱. 이건 보십시오. 건조재료와 달걀물을 가볍게 믹싱하다가 요걸 1번이라고 그랬죠. 요게 아니라는 거죠. 밀가루와 유지를 먼저 믹싱하다가 건조제를 넣는 거. 제품 유연성이 좋다. 이게 블렌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찜을 이용한 제품에 사용되는 팽창제의 특성은 예, 찜으로 할 때 넣는 팽창의 특성은 뭡니까? 빨리 되죠. 빨리 부풀죠. 뭐예요? 석효성입니다. 찜을 이용한 제품에는 팽창제로 석효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뭐 소다 나트륨 같은 거겠죠. 그 넣으면 어때요? 생이 쓰는 것보다 넣자마자 찌면 부풀어 오릅니다. 석효성은 분해가 용이하고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나는 성질이다. 어떻든 찜을 이용한 제품에 사용되는 팽창제의 특징은 바로 부풀어 오른다. 석효성. 커스터드 크림의 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 조금 전에 언급됐었죠. 커스터드 크림. 커스터드 크림은 어떤 크림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슈크림 그런 겁니다. 슈크림. 그럼 슈크림 그럴 때 이제 그러면 답은 보이시죠? 그게 속하지 않는 거? 네, 생크림. 자, 커스터드 크림의 재료로는 우유, 달걀, 설탕, 전분, 버터, 바닐라 향. 예,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든 게 커스터드 크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슈크림 같은 거. 생크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화제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유화제. 뭐 달걀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같은 것이 유화제로 사용되죠. 그 유화제는요. 그리고 그 유화제의 목적이 아닌 거. 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확인합니다. 유화제가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유화제는 무엇과 무엇? 물과 기름이 잘 혼합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빵이나 케이크를 부드럽게 합니다. 왜요? 그 기름이 안에서 물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빵이나 케이크가 노화되는 걸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왜요? 계속 촉촉하게 하면 노화가 지연되죠. 딱딱해진 게 노화지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 버터나 이런 것이 빵의 내부에서 뭘 잡아주고 있습니까? 수분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물과 기름이 지금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화제를 사용하면 그래서 예, 계란 노른자 레시틴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과 기름이 잘 혼합되게 되고요. 유화제 빵이나 케이크를 부드럽게 해주고요. 예, 수분을 계속 보유하게 해서 빵이나 케이크가 노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